헬로 차이나 시간이죠. 중국 증시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반등권으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29분 만에 조기 폐장이 됐었던 중국 증시 오늘 2.2% 급등하면서 출발이 됐고 상승폭 키우면서 3% 이상 현재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그동안에 계속 평가 절하가 됐었는데 오늘 9거래일 만에 9일 만에 평가 절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그 분위기고요. 그리고 들으셨던 서킷 브레이커 제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4일 만에 시행 4일 만에 나흘 만에 중단한 그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를 반등시키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여전합니다. 어려운 그 중국 증시 긴급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김석환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부터 중국으로 정말 시끄러운 그런 장세입니다. 요동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첫날, 새해 첫날과 더불어서 어제 또 조기 폐장되는 그 급락세가 또 펼쳐졌는데요. 이 중국 증시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그 원인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상황과는 실제 좀 달라진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계속 시장이 문제로 작용했던 서킷 브레이커 관련한 제도가 일단 잠정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가 이루어졌던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가 오늘 인민은행에서 고시한 환율 같은 경우는 9거래일 만에 절상되는 부분이 소폭 절상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보는 중국 증시의 급락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됐었던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인 서킷 브레이커의 어떤 시스템, 제도의 허점이 좀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다른 기타 통화들 같은 경우는 약세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구조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약세의 흐름 속에서 그 속도가 좀 관련한 문제가 있겠는데요. 최근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최근에 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 속도와 관련한 위안화 평가 절하의 속도가 좀 문제였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발표가 됐었던 제조 PMI 지수의 부진한 부분들이 실제 올해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올해 시작과 동시에 중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 원인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점검해 보죠. 먼저 첫 번째가 시스템 제도의 허점이다라고 좀 주셨는데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그 시장 안정화 조치, 실제 이건 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닉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또 패닉에 빠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중국 각국의 증시들이 다 채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중국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를 좀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등락 장중에 전일 대비 10% 이상의 급등락이 있었을 때 약 20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가 바로 서킷 브레이커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당시인 1998년 12월이고요. 코스피에서 발동이 됐던 적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2000년 4월경에 한 번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장중에 전일 대비 10%의 급등락이 있었을 때 약 1시간 동안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현재 서킷 브레이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은 지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1997년 10월 27일 이후에 자주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단히 레어한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1월에 도입을 했고 벌써 이번 주만 2번이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는데요. 그 조건을 좀 보시면 현재 중국의 그 서킷 브레이커 발동 요건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고요. 했을 때 약 15분 정도 거래를 정지하고요. 1차 이후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비 약 2%포인트 더 증시의 급등락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래가 완전히 중단이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뒤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는 결제일이 T 플러스 2일과 T 플러스 3일 정도로 좀 보완적인 방법이 있는데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결제가 바로 T 플러스 1일 그러니까 오늘 매수를 하게 되면 내일 바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의 증거금이 100%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들이 수급 주체 대부분이 한 8, 90%가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멘탈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번 급락장에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실제 안정화를 도움주기 위해 했던 서킷 브레이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 이후에 상해 종합 증시가 대략 한 6.8% 이상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됨으로써 거래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약 11번 정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횟수가 좀 적은데 반해서 중국은 변동성 자체가 좀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흐름 자체가 약간의 미비점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위안화 평가 절하의 속도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지난 8월 달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 약 5% 정도를 인위적으로 3일 연속 평가 절하를 진행을 했었고 현재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차트상에서 빨간색이 바로 위안화 평가, 위안 달러의 흐름이고요. 검정색 흐름이 바로 상해 종합지수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8월 달에 그 첫 부분을 한번 보시면 가파른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시장이 갑자기 급락 상태가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까지는 위안 달러의 흐름 자체가 완만한 조정의 양상을 좀 보였었고 이 시점에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이후 들어서 상당히 위안화 절하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증시 자체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실제 이렇게 좀 빠른 속도가 좀 진행이 중에 있지만 이제는 완만한 속도 조절이 좀 진행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 자체도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는 있지만 아주 이번 주 초에 나타났었던 그런 급락의 사태는 일단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역시 이번에 계속해서 환율이 좀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위안화 같은 경우는 환율이 두 가지로 고시가 됩니다. 하나는 역외 환율과 그리고 인민은행에서 하는 고시 환율인데요. 이 둘 간의 스프레드를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인민은행이 직접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위안화 평가 고시 환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이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역외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평가 절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역외 환율과 고시 환율 간의 스프레드가 좀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스프레드가 커져가고 있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본 유출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으로부터의 엑소도스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제 중국 증시는 또 한 번에 또 충격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위안화 환율을 좀 체크하실 때 역외 환율과 고시 환율 간의 스프레드도 예의주시하셔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저 화면을 통해서도 자료 화면을 보시면
카이신 제조 PMI 지수와 그리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재차 50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또 하나는 재고 지수라든지 그리고 신규 주문 건수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미국이나 인도, 브라질, 그리고 중국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 초에 발표가 됐었던 광공업 산업생산활동 동향도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리하게 전반적으로 좀 제조업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의 성장률, 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OECD나 IMF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등에서 예상하고 있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6% 후반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과학원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략 6.5에서 6.8로 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바오류 시대, 즉 경제 성장률이 6%대에 머무는 그런 흐름들로 전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림을 통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성장률 측면을 좀 보시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2010년 이후부터는 이 경제 성장률 추세 자체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중국의 어떤 산업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그 프레임 자체가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존에 1차, 2차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또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GDP 1%당 얼마만큼의 고용 유발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2000년 초반에는 10% 이상을 반드시 했어야 연간 800에서 100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GDP 1%당 약 150만에서 200만 개 정도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GDP 6에서 6%도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향후에 중국 증시의 전망을 좀 한번 해보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가 대략 지난 8월 저점이었던 3,000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중국의 상관성이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2014년 이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증시 상관성이 거의 80%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 흐름 자체도 일단은 당장의 반전보다는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중국의 주요 이벤트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이러한 조정의 양상이 좀 짙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중국의 전반적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일단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상반기와 하반기로 좀 나눠서 구분 지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가장 크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6월 달에 있는 MSCI 이머징 지수의 신규 편입 가능성, 그럼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의 직접적인 유입 가능성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었던 성강통 시행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상해 전략 신흥판 제2의 차스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력을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큰 정치적인 이벤트인 3월 양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양로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로기금의 증시 편입 가능성, 대략 양로기금의 규모가 대략 한 4조 위안 정도가 됩니다. 4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자금으로 약 8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그 약 20에서 30% 정도가 증시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측면에서 기관들의 역할이 중국 시장 내에서 좀 커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그 13차 5개년 계획이 올해가 바로 그 원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역할들도 한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석권 대리와 함께 헬로차이나 살펴봤습니다.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